아들러 심리학에서 제시하는 행동의 목표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자립할 것이에요. 스스로 자립할 것. 누구한테 기대거나 비교하거나 하지 말고 자립할 것. 그리고 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것. 이 두 가지가 행동의 목표로 두었습니다.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그리고 우리 행동을 뒷받침하는 저걸 이제 저 자립과 조화를 뒷받침하는 심리적 목표가 뭐냐 하면 내게는 능력이 있다고 의식을 가져라. 사람들은 내 친구라는 의식을 가져라. 뭐든지 나는 못해요. 나한테 능력이 없어요가 아니라 나한테 무슨 능력이 있을 거다. 그 능력이 나는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걸로 자립을 시작하는 거고요. 이 사람은 내 친구다. 나의 적이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조화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업무상 인간관계에서 니트족이 뭔지 아세요 혹시?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저도 볼게요. 니트를 좋아하는 사람들. 생각 안 나시죠? 아니, 네, 얘기해 보세요. 일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일할 의지가 없고. 그래서 청년들 그냥 왜 알바만 잠깐씩 하다가 그냥 제대로는 일 안 하고 니트족이라고 하고요. 은둔형 외톨이는 아까 얘기했고요. 이런 분들이 나오는 거는 업무상 인간관계에서 이런 게 나온다고 치면은 이 사람들이 그거를 원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렇게 된 이유는 핵심은 은둔형 외톨이가 업무상 관계라고요? 업무상 관계에서 이제 그거에서 상처받았다고 집으로 피하는 거, 피할 사람과 때. 깊게 네네. 관계하기 싫지 않을까요? 네네. 그들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비판과 질타를 받는 것, 너는 능력이 없으면 일에 맞지 않는다, 무능하다고 낙인 찍히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 전에 미리 피하는 거죠. 그런 경우 소중한 나를 존엄을 지키려고 오히려 저렇게 스스로를 가두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 친구 관계, 연애 관계, 가족 관계에서도 이런 무언가를 구속하는 관계들이 있잖아요. 서로를 구속하고 그 관계가 깨지게 되고 막 이런데요. 이게 참 그래요. 왜 가까운 사람한테 보통 실망을 해서 관계가 무너지거나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게 결국은 보면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구속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인 것 같아요. 너는 그래서 내 거. 관계를 안 맺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게 힘드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관계가 좀 건강해진다고 해요.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 나는 편하다. 너도 그런 사람이다. 너도 너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어. 이렇게 서로가 자립했을 때 그 관계가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열등감, 우월감 없이 편안한 관계를 이룩해 갔을 때 이 관계가 오래 지속되기가 좋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까 그 관계가 자립적일 때 얘만 건강하다고 했잖아요. 서로 자유를 보장해 줄 때. 그래서 그런 관계를 하기 위해서 만일에 예를 들어 가족 관계나 연인 관계나 부부 관계나 이럴 때 그 구속받을 때 있잖아요. 특히 자녀일 때 되게 피해가 심한데 부모가 막 나를 함부로 구속했어요. 그리고 나는 다 커서 머리가 컸어. 이제는 알 건 알아. 근데도 그 관계를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미온적으로 두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 보이는 관계일지라도 마주하는 것을 회피하고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 가장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상황 이대로 멈춰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부딪혀서 그걸 해결하려고 해보고 그게 안 될 때는 진짜 이 붉은 쇠사슬이라고 얘기되어 있는 그게 가족 관계잖아요. 끊을 수가 없는 굉장히 탄탄한 관계라도 내가 그 관계에서 결단을 내려야 될 경우도 있는 거죠.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그래서 이대로 멈춰서는 것은 절대 하지 마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고민해 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게 참 어렵긴 하지만 꼭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뭐뭐가 뭐뭐해서 싫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여기서 얘기를 했거든요. 저 요거에서 약간 처음에 반감이 들었어요. 그냥 보자마자 싫은 사람 있거든요. 약간 뭐 있잖아요. 뭐 태도나 뭐를 보고 맞아요. 있는데 그래서 난 그게 뭔가 그 사람이 그래서 싫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A를 싫어한다는 목적이 앞서고 그에 맞는 결점을 나중에 찾아낸다고 그 합니다. 목적이 뭘까요? 그 사람의 태도가 싫다? 그 목적은? 제가 잔잔히 고민해봤어요. 이 말이 과연 맞을 것이냐. 근데 제가 싫어하는 사람들의 패턴이 있더라고요. 저는 세게 말하거나 욕을 하거나 이런 사람 보자마자 싫어요.
근데 그 싫은 것이 왜인가 봤더니 그런 사람에 대한 제가 이제 뭔가 피해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자마자 싫기 때문에 그 목적이 이제 앞서고 그 다음에 그래 네가 그래서 네가 싫어 하면서 그걸 또 갖다가 그 사람한테 덮어 씌우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과거의 기억, 일종의 트라우마로부터 시작된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그게 목적화된 거가 돼버리는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저한테는. 만일에 제가 그 사람을 무작정 싫어하는 게 왜일까 처음 보아서 얼마 안 됐는데 보면은 길지 않게 봤는데도 싫은 이유는 내가 싫어하는 어떤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싫다고 지정해 놓고 거기에 맞는 결점을 갖다가 찾아내서 너는 이러이러해. 그러니까 너는 그래. 나는 너랑 관계를 안 하겠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은 내가 싫어하는 무언가가 있고 그 사람이 그걸 갖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과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요소나 나를 자극하는 부분 전혀 없이 그냥 내가 단지 목적이 앞서다 이게 말의 차이겠지만 네네 맞아요. 네, 저 말 그대로 해석하는 거는 안 맞는 것 같고요. 뭔가 네. 자극하는 무언가 있고 시초로 인해서 내가 싫어하겠다라는 목적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맞아요. 대부분은 내가 갖고 있는 기존의 어떤 필터와 연관되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대에 대해서 싫어할 이유는 지금 당장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사람을 그냥 본 거잖아요. 어찌 보면 일반화네. 네네. 일반화 시켰을 때 일반화의 오류라고도 볼 수 있네요. 그렇죠. 나는 그랬던 경험이 있어. 너도 그럴 것이야 해서 그걸 갖다 붙여서 그 사람을 바로 싫어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사실 굉장히 오래 지나봐야 알아요. 오래 지내봐야 그 사람의 그 뭐라 그럴까 펴줄 조각이 맞춰지면서 입체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단지 한 가지 갖고 그 사람을 해석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보자마자 싫다는 건 나한테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싫어할 목적을 가지고 끼워 맞춘다는 다들 거죠. 다양한 면을 갖고 있는데 내 눈에 네. 어떤 면이 먼저 들어오냐가 맞아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좋아하는 부분이 먼저 보이면 그 사람의 단점도 이렇게 좋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생기는데 맞아요. 마음에 나의 트라우마를 건드린다는 어떤 그런 포인트가 먼저 눈에 딱 들어오고 맞아요. 나면 그 사람의 장점을 보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실 대부분의 관계가 그렇지만 친구 관계도 그렇고 연인 관계도 그렇고 부부 관계도 그렇고 사실 뭐뭐가 좋아서 시작했잖아요. 그게 있었잖아요. 근데 한 10년쯤 지나면 다 그것 때문에 싫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앞서냐는 거죠. 격공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네모가 신기하고 재밌어서 좋아했다가 세모가 살기 힘들어 네모 때문에 각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이런 거지. 정말 비유를 너무 잘하십니다. 네, 그래서 싫어한다는 목적이 생겼으니까 그 사람의 어떤 점을 갖다가 이제는 예전엔 좋았던 것까지 결점으로 갖다가 들이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인생의 거짓말. 인생에서 과제에서 도망치기 위해서 책임 전가를 위해서 용기가 없어서 하는 거짓말이라는 거죠. 참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네,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한테 가만 보면 모든 면이 이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꽤 있다는 거를 수긍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와 연관지어서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갑니다. 타인의 과제를 버리라. 내가 타인 과제까지 들어안고 있지 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복해지려면 미움받을 용기도 있어야 하네. 그런 용기가 생겼을 때 자네의 인간관계는 한순간에 달라질 걸세. 라고 하면서 인정 욕구를 부정하라고 해요. 가만 보면 집에서도 서로 힘들어지는 이유가 나를 남편으로 제대로 대우를 안 해줬어. 나 기분 나빠. 라거나 이제는 잡아놓은 물고기라고 예전에 데이트할 때처럼 나한테 제대로 안 해줘? 뭐 이런 걸로 이제 실망하기 시작하잖아요. 인정 욕구 부정하라. 그 사람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살지 마라. 과제를 분리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예제를 둔 게 아이 공부시키는 거 나와요. 그래서 너는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막 이러면서 옆에서 이제 내가 그 아이를 마치 나인 것처럼 막 옆에서 다루잖아요. 그거가 과연 그 아이를 위한 건가 고민해 보라는 거죠. 일본 사람이 쓴 책이라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걸 거예요. 왜요? 상대적으로. 이게 동양식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어서. 그 왜 신동엽하고 유진하고 나오는 영재 발굴단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한국 아이 엄마가 중학생인데 그 아이는 공부에 지금 흥미가 없는 아이예요. 근데 수학에 영재성이 있어서
이제 그 엄마가 아이가 원하지 않았는데 수학학원을 먼저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곧잘 따라왔는데 중학생이 되면서 그 아이는 공부가 하기 싫어진 거죠. 근데 그 엄마는 너는 너무 영재성이 뛰어나 영재 테스트를 받아봐라고 하는데 그 아이는 용기를 내서 엄마 난 영재가 아니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엄마는 그거를 묵살을 하고 그래도 테스트는 받아봐. 결정은 네가 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나왔거든요. 결정을 엄마가 이미 했는데. 대부분의 엄마들의 모습입니다. 네, 그거 보고 정말 한숨이 네.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내 애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진짜 기르기 쉬워요. 남의 집에다 하면 그냥 다 이쁘거든요. 난 내 애여서 예쁜데. 아, 그게, 그쵸. 아, 네, 기피디님 훌륭하시고요. 두 가지 감정이 다 있는 거겠죠. 이상한 느낌. 저런 마무리 센스 있는데. 나 지금 이상했어. 자꾸 주제를 그쪽으로 가져가지 마시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세상 부모들은 흔히 너를 위해서야라고 말하지. 하지만 부모들은 명백히 자신의 목적, 세상이 이목이나 체면일지도 모르고 지배욕일지도 모르지. 자신의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행동한다네. 즉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이고 그 기만을 알아차렸기에 아이가 반발하는 걸세.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기만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과제를 분리시키래요. 아이 공부는 아이 거. 근데 그렇다고 방임해? 그러면서 막 이제 반발하는 거죠. 청년이. 그렇다고 그냥 놔둬요? 막 이러면서.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내는 해줘야 되네. 방임하라는 건 아니지만 물가에 끌고 갈 수 있겠지. 하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잖아. 물까지 안내는 해주라고. 하지만 그것을 그렇게 강요하지 말라고. 과제는 그 아이 것이다. 분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 진짜 이 얘기 너무너무 해주고 싶어요. 엄마들한테. 과제를 분리하세요. 과제를 분리해야 돼.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것이죠.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가이드는 해주시라고요. 네, 자, 그래서 맞아요. 자신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 인정. 전 진짜 인정해요. 내 애를 내가 어떻게 바꿔요? 나도 내가 못 바꾸는데. 나는 나나 바꾸자 이거죠. 내 자신은. 그래서 상대방을 믿는다 하면서 막 이렇게 뭐 너를 믿기 때문에 엄마가 이러는 거야. 이건 진짜 믿는 게 아니죠. 진짜 믿는다면 그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두겠죠. 네, 그게 바로 과제 분리입니다. 진짜 상대방을 믿는 것. 그것이 과제 분리고요. 또 이런 것도 인생의 거짓말이라고 얘기해요. 상사의 눈밖에 나면 조직 생활하기 힘들다. 그래서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나는 칼퇴를 못해. 이런 거. 거짓말이란 건 저는 기피디님을 보고 알았어요. 아니 힘들어요. 그래서 나왔잖아요. 좀 힘들어요. 상사 눈다밖에 나면 특히 우리나라 아니 이거는 서양도 비슷하더라고요. 별로 네. 다르지 않아요. 단지 그게 그 조직이 맞지 않아서 내가 옮기는 거지. 맞아요, 맞아요. 그 안에서는 있기 힘들어요. 근데 절절매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보통 그거 맞추느라고 칼퇴도 못 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에 대한 맞아요. 그 용기가 있으셨으니까 맞아요. 이 얘기예요. 행동할 수 있었던 결국은 네네. 용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게 네네.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그것도 비슷한 게 네. 한 번 해보면 두 번째 세 번째 쉬워요. 진짜 쉽죠. 한 번이 첫 어렵죠. 번째가 정말 힘들거든요. 맞아요. 용기를 내보시라. 만일에 상사 상사 눈밖 조건이 좀 있지 않을까요? 네? 선행 조건 뭐요? 뭐 회사에서 조금 유능성을 인정받거나 뭔가 다른 자기 회사 일을 갈 깍꼬지게 할 자신감이 수 있는 거죠. 그게 된 사람이 칼퇴하는데 뭐 일도 지지부진하고 늦게 출근하고 뭐 아, 이런데 그거는 자기 변명인 것 같아. 일도 지지부지하면서 하면. 그건 아니지. 그렇다. 누가 또 그런 딱 사람들 더 용기를 떠올랐어. 내서 칼퇴 그분 못하는 거 용기 아닐까요? 내시면 돼. 그분 용기 내면 돼. 용기 내서 자꾸 변명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고. 네. 일을 잘할 용기를 일단 내고 네. 용기를 내서 그래서 칼퇴하면 내가 바로 다른 회사- 잘리죠 이제. 다른 회사에 가서도 내가 얼마든지 취직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을 때는 행동을 제가 떠올린 편하게 할 수 그분이 있죠.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에요. 일을 다 하시는 분이거든요. 회사를 먹여 살리는데 그렇습니다. 떠나질 못하는군요. 뭐 역시 이것도 그럴 수 과제 있죠. 분리. 그렇죠. 과제 분리. 내가 너무 가이드를 해주세요. 네네. 가이드 했죠. 네네. 있어요. 사표가 좋은 방법일 수 있다. 반응이 없나요? 반응이 있어요. 아, 근데 이게 참 신기해요. 과제 분리를 기피디님 되게 잘하거든요. 네. 그래서 얘기해주고 끝이에요. 네. 근데 대부분 사람은 얘기해주고 그 사람이 그걸 안 따르면 되게 속상해해요. 그렇죠. 내 말 과제 안 분리가 안 듣는다고. 돼서 왜 내 말을 안 왜 하지? 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계속 내가 전전긍긍하고 갖고 있어요. 아니 내가 그 사람이 안쓰럽다는 명목하에. 그게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인 거죠, 사실.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그걸 다 떠안고 내가 이렇게 얘기해줬는데 왜 안 하지? 이걸 과제를 분리를 못하면 갖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분리해라. 네, 그리고 상사가 부당한 화를 냈을 때 이거 아까 비슷한 형식으로 하면 돼요.
네, 그거에 맞서서 싸울 필요 없이 당신이 화가 나는군요. 이러면서 나는 내 할 일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분리를 해라. 이렇게 얘기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가 실망할까 봐 나는 이걸 하고 싶었는데 그 꿈을 한 번도 얘기를 못 했어요. 이런 거 있죠. 그것도 분리해라. 부모가 네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네, 분리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거 다 커가지고 결혼 생활 하면서도 이러신 분이 있어요. 부모가 실망할까 봐 뭘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많죠. 많이 그래요. 분리하세요. 이제는 독립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서 이런 책이 많이 나오는 게 너무 이해가 가고 그 책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많이 보는 것도 너무 이해가 이해가 가요. 가고. 근데 이렇게 보면 미국이나 뭐 다른 유럽이라고 해서 그렇지 않는 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네. 어느 근데 정도 제가 있죠. 지금 책을 읽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네. 조승연의 시크하다라는 책이에요. 프랑스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그분이 직접 살면서 겪었던 사례들. 정말 디테일한 사는 사람들의 문화를 설명해 주는데 너무 놀라워요. 그 자유, 평등, 박애라는 기치를 가지고 혁명을 이뤄냈던 사람들이 와서 가능한가라고 싶을 만큼 되게 맞아요. 개인적이고 각자를 인정해주는 문화가 있어서 이거 맞아요. 계속 보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확실히 덜한다는 맞아요, 걸 맞아요. 알겠어요. 그리고 아이에 대한 것도 아까 그쵸. 아이가 집안에서 권력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프랑스 사람들은 아이에게 권력을 주지 않더라고요. 아이가 성장하면 할수록 네가 획득해가는 권력을 누릴 수 있게 해주지 권력을 먼저 가졌다가 사회에 나갈수록 그게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생겼을 때 좌절을 안겨주지 않아요. 너무 현명하다. 그런데 그 방식이 우리가 보기에는 좀 매정하고 과하고 부모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라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부분도 있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안에 깊이 있는 깔려있는 철학을 생각해 봤을 때는 생각해 볼 만하다. 언제 리뷰해 주실 거예요? 리뷰 예약합니다. 네, 너무 좋을 것 네, 같아요. 너무 네, 네. 좋았어요. 예, 제가 최근 생각하고 있는 거랑도 너무 맞아떨어져서 네. 저도 정말 최근에 좋았어요. 그 프랑스 유학 관련해서 책을 또 하나 샀거든요. 네. 근데 그걸 보면서도 정말 지금 기린 쌤인가요? 저 오늘 뭐였지 아까? 데미모야. 훔쳐갔어. 생각이 안 나서 데미모어님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정말 그런 철학이 하나하나 다 묻어나서 네. 네 정말 깊이 있는 책이더라고요. 네네네. 같이 꼭 해요. 리뷰 프랑스. 두 분이서 같이 하시면 되겠다. 네네. 그러니까 정말 그래요. 그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종차별도 없고요. 거의 프랑스에는. 그죠? 그리고 자녀에 대한 것도 그렇고. 하지만 음과양은 어디나 있겠죠. 우리가 거기서 취할 거를 정말 그런 걸 좀 갖다 취하면, 좋은 것들을 갖다 취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리뷰 예약했고요. 네. 네. 자, 못을 박아놔야 돼요. 실시간이죠, 네. 뭐든지. 네. 자, 대인관계의 고민을 단숨에 해결하는 방법. 이게 뭐냐 했더니, 네. 방법 했더니, 누구도 내 과제에 개입시키지 말고, 나도 타인의 과제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과제 분리. 그러면 대인관계 고민이 단숨에 다 해결된답니다. 그럴 것 같지 않나요? 거기에서 연연하지 않으면 내가 할 것 딱 구분하고 내가 하지 않을 것 딱 구분하면은 거기서 고민할 것들이 정말 많이 사라질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정말 저희 집에 있는 그분이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세상 편한데 왜 그렇게 어렵게 사냐 하면서 늘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이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자라면서 맞아요. 그렇게 살아와서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끌리신 거예요. 네. 그런 걸로. 네. 그래서 저 인간관계 입구를 열어준 열쇠가 바로 이거. 과제 분리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인정의 욕구, 타인의 과제에 개입하는 거, 자기중심적인 발상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인정받고 싶어 하지 마라. 어차피 네가 아무리 잘해도 2명은 너의 그냥 적, 한 7명은 그냥 아무 관심 없는 사람, 1명 정도가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어떻게 발버둥 쳐도 그럴 것이다. 인정할 거, 인정받고 싶은 거 내려놔라. 타인의 네.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면 사실은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의 이유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결국은 그 사람의 열등감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우월감일 수도 있고 뭐 지금 말씀하셨던 열등 컴플렉스군요. 맞아요. 우월 컴플렉스라고 표현하셨던 그런 것들에 의한 거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강남의 소나타가 그 벤츠나 BMW라며요.
그런 걸 보면서 이들은 진짜 잘 사는가 봐라고 생각하는 것도 일종의 그런 거에서 오는 느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그걸 몰고 다니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차들 중에 일시불로 산 차가 거의 없다고. 거의 할부래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될까?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맞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씩 더 생각해 보는 게 있으면 네. 훨씬 더 자유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저를 보자마자 되게 재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나중에 뒷담화로 얘기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예뻐서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고 칠게요. 어쨌든 그런 사람이 꼭 있더라고요. 보자마자 너 되게 싫었다.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땐 되게 기분 나빴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기분 좋아해야 되나요, 그러면?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자기보다 예쁜 사람은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네, 하여튼 그렇게 나의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나를 부정하는 사람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마라. 타인의 과제에 개입하는 것,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발상을 하는 것, 이걸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자유란 타인의 미움을 기꺼이 받는 것이고요. 남이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든 마음에 두지 않고 남이 나를 싫어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대가를 치르는 것. 대가를 치를 때만 자유가 온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부자유하겠어요. 인정받고 싶어서 목을 매니까 타인이 나의 목줄을 쥐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다 내려놓으면 나한테는 자유가 있습니다. 네, 어렵죠. 어렵지만 자꾸 훈련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저거에 약간 목맸던 사람인데 이젠 조금 분리가 되거든요. 진짜 오랜 기간 동안 노력을 해서. 그래서 그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관계의 카드는 언제나 내가 쥐고 있다. 그걸 생각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있는 것이 그래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거야? 개인주의야?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걸 이제 살피면서 공동체 감각을 이야기해요. 인간관계 목표는 공동체 감각을 향한 것이다. 너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타인을 친구로 여기고 내가 있을 곳은 여기. 그러니까 타인이 친구가 아니면 내가 여기 어떻게 있어요? 적인데. 근데 친구기 때문에 나는 여기 있을 수 있죠. 안전하게. 그래서 공동체의 참뜻은 이분이 굉장히 철학적이라 이것 때문에 또 심리학계에서 굉장히 싫어한대요. 공동체 감각을 키우라고 했는데 공동체를 어떻게 여기서 얘기했냐면 학교, 가정, 지역 사회는 물론 국가와 인류를 포괄한 전체, 또 과거에서 미래까지의 시간축 모두, 동식물, 무생물까지 포함한 모두를 뜻했어요. 저분은 불교 사상을 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마주하고 있는 이 세상 전체를 포괄한 걸 공동체 감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뜻이 너무 커가지고 반발하는 거죠. 뭐냐 이거는 무슨 사상이냐 이러면서. 일본 분이잖아요, 이분이 작가가.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아들러가 얘기했던 거예요. 아들러가 얘기했던 거예요? 아들러의 공동체 감각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심리학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도대체 이러면서. 네. 근데 저거 맞지 않나요? 사실 저걸 생각 안 하면 내가 여기가 안전하지 않잖아요. 그럼 결국 행복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관계의 목표도 사실 저게 맞긴 한데 저걸 생각하기에 우리 그릇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책 보니까 네네. 저는 이 책을 읽어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한테 책을 읽어줄 때 보니까 공동체라고 저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책에 이제 그림으로 표시를 한 건데 그림에는 이제 인간관계 사람이 제일 적게 있고 그 다음에 동물이 있고 그 다음에 식물이 곤충이 있고 그 다음 마지막에 식물이 제일 많은데 이건 모두 다 우리의 공동체야라는 거를 그림으로 그려놨더라고요. 맞네요. 네, 그래 그거 보고 저도 사실 배웠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불교에 대한 이것도 그렇고 요즘 왜 지금 환경 같은 거 환경이 맞아요. 망가지면 우리가 살 수 없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걸 다 아우르는 요즘의 분위기랄까요? 맞아요, 그것도 있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분 그 감각을 그때부터 깨우쳤기 때문에 대단하신 분인 거죠. 네. 그래서 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에 집착한 삶은 나 이외에는 관심이 없는 사실 자기 중심적인 생활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잘 살겠다. 이런 거 그러면서 남한테 어떻게 보이고 싶다 이러면 내 중심으로 남이 어떻게 나를 보느냐 계속 이제 시시각각 평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저 심리 안에는 내가 남보다 우월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것도 네. 있죠. 네, 아, 그래서 진짜 이렇게 보니까 정말 네. 그게 맞는 말이네요. 그동안 그쵸. 몰랐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남을 되게 신경 쓴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내중심적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과제 분리를 못했으면. 네. 그래서 나는 세계의 중심이 아니다 인정하세요.
내 중심으로 안 돌아갑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일부이고요. 소속감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누가 주는 거 아니에요. 왜 나는 그렇게 따뜻하게 안 대해줘?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획득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의 일부이고 내가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저거 인정하기도 사실 마음에서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렇지 하고 얘기하다가 내 마음속에는 왜 나를 안 바라봐줘? 이런 생각이 또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마음속에 딱 각인하고 있으면 그렇지.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획득해야지. 나는 이곳의 일원이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려면 이 얘기를 해요. 심리학의 온갖 수직관계를 반대한다. 아들러는. 수평관계를 만들자고 주장한다. 인간관계를 수직으로 받아들이면 상대를 자신보다 아래로 보고 개입한다. 그래서 이분은 칭찬도 부정합니다. 칭찬은 내가 우위에서 너 참 잘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칭찬은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칭찬에 목매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권력관계를. 그래서 칭찬도 야단치는 그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권력으로서 함부로 잣대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게 야단이잖아요. 칭찬도 야단도 수직적 관계의 산물이다. 그래서 수평관계에 근거한 지원을 용기부여라고 얘기했어요. 동기부여가 아니라 용기부여. 용기의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평가하지 않고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격려해 주는 거죠. 칭찬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훨씬 더 이해가 되네요. 왜 일본이나 한국 같은데 이런 열등 컴플렉스가 더 심한가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수직적인 권위주의 좀 강하고 그런 사회 분위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는 저게 많이 무너지고 있는 중이어서 네, 맞아요. 어찌 보면은 긍정적일 수 있겠네요. 직장 내에서도 저희 딸내미 직장 보니까 이름을 일부러 영어로 부른대요. 이유가 누구 씨, 누구 님 하게 되면 그것도 존칭을 하면서 약간 애매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영어 이름 부르면 모두 다 똑같이 이름으로 부른다는 거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웃지 마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SK에서는 매니저라고 서로 불렀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최근에 한 분을 만났는데 그 회사에서 서로 프로라고 부른대요. 웃기는 거예요. 김프로, 2프로, 4프로. 네. 3%인가요? 그래서 네. 서로 이거 좀 이상하다 하면서 네. 좀 안 쓴다는데 네. 이건 무슨 말인지 이해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그냥 모두한테 저는 나이 어린 사람한테 님이라고 부르는 게 편하긴 한데 아직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는 게 아직 저는 어색해가지고요. 어쨌든 수평관계로 보려고 되게 노력은 하고 있어요, 저도. 네, 그래서 용기 부여, 칭찬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이한테 칭찬하는 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권력관계가 이루어지면서 걔가 내 눈치를 보거든요. 그래서 칭찬 함부로 했다가 애를 망치기 십상이죠. 왜냐하면 칭찬받으려고 쉬운 과제만 택하거든요. 그리고 내 기준에 맞추려고 아이가 맞아요, 행동하게 맞아요. 되면 그 기준이 달라졌을 때 아이 삶이 완전히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쵸. 사실 자기가 원래 원했던 그 아이 본연의 가치관과 다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같겠어요. 인간이 다른데, 그죠? 그러면 그 아이는 다시 그걸 걷어내고 자기를 찾는 과정에 고생을 또 해야 되니까. 맞아요. 10년이 넘게 걸립니다. 정말. 네. 그래서 수평관계에 근거한 지원을 용기부여라고 하고 타인을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요. 이상적인 것을 내가 설정해 놓은 사람들이 이게 심해요. 이상적인 것을 100점이라고 해놓고 점수를 깎아요. 타인도 나도. 100점을 놓고 나는 지금 60점인데 참 어떡하지? 저 사람 70점밖에 안 되네? 이러면서 이제 평가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칭찬하는 거죠. 야, 너는 80점이나 돼. 이러면서 칭찬해주고 이러는 거죠. 되게 신기한 게 그 교육제도, 근대 교육제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점수 체계가 없었대요. 패스 앤 페일밖에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점수화 시키면서 필요에 의해서 만든긴 했는데 그게 이제 부작용을 만든 거란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네, 100점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저 하나 틀리고 집에서 두드려 맞은 사람이라서. 근데 패스앤페일도 이해가 가네요. 그 당시에 이게 취직을 시켜도 되느냐 안 되느냐만 가르면 되니까 그때는 또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위 같은 걸 줄 때도 학위를 줘도 된다 안 된다만 결정을 하면 되지 이게 그냥 학점을 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느 정도의 자격만 갖췄으면 됐다라는 걸 확인하면 되는 거지 그 이상을 할 필요 있느냐라고 그래서 엄청 접근했다 그러더라고요. 무한 경쟁이 지금. 직업이 더 다양화되고 이제 좀 디테일한 세분화가 필요해서 생겼겠죠? 그게 줄을 세울 필요가 있어서 그랬던 걸로 제가 어디서 봤어요. 줄을 세워야지 관리하기가 편하니까.
그럴 수도 그것도 수직 있겠네요. 관계죠. 맞아요. 그러면 좀 진짜 관리하기 편하죠. 권력을 부여하는 거네요. 점수로. 그게 노예제도랑 비슷하네요. 노예할 때도 중간 관리자 두고 그 밑에 사람 두고. 거의 다 수직 관계를 만들기 네네. 위한 그런 거였어서 그러니까 네. 수치화되면서 인간이 이제 피곤해지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통제하기에는 딱 수직화되어 있어야 맞아요. 좋으니까. 산업화 시대에는 필요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고 나는 공동체에 유익한 존재다라는 거를 스스로 부여해야 돼요. 남이 부여해주지 않아요. 자신의 주관에 따라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공헌하고 있다고 느껴야지만 스스로 가치 있다고 느껴지고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얘기해서 이곳에는 공동체 얘기를 하고 그곳에 내가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공헌할 것인가를 얘기합니다. 여기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가치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기서 이제 그 청년이 이의를 제기해요. 가치 있다고요? 가치 있어야 공헌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엄마는 병상에 누워 있어요. 그 사람이 뭘 한다는 거죠? 막 이러면서 뭘 공헌한다는 거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요? 막 이러면서 막 따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예를 들어요. 그분이 병원에서 계신다 하더라도 그 어머님이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 계시는 것만 해도 가족들이 위안을 받지 않느냐 했더니 그건 맞죠. 그런 거다. 여기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인간은 가치가 있다. 타인을 행위의 차원에서가 아닌 존재의 차원으로 바라봐야 한다. 그 얘기를 했어요. 아이가 딱 이런 것 같아요. 아이가 행위를 잘할 때 이쁘고 그렇지 않으면 안 이쁘고가 아니라 그냥 네가 여기 이렇게 살아줘서 너무 예쁜 거죠.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네, 그리고 밀착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람이 누군가가 좋아지면 너무 쫙 밀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게 과제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과제 분리를 하는 거를 전제하면서 딱 손이 닿으면 그러니까 손을 뻗으면 닿을 정도의 살짝의 거리를 두고 이게 바운더리 심리학하고 비슷한 거죠. 소통이 이렇게 바람이 통할 정도의 거리를 두고 관계를 하셔야지 쫙 붙으면 또 어려워집니다. 과제 분리가 안 돼요. 단 한 사람이라도 진정한 의미에서 대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면 그걸로 시작할 수 있다. 진짜요? 그렇다. 그 예의 없이는 뭐냐 하면 대등한 관계라고 해서 그러면 내가 어른들한테 20살 넘는 사람한테 막 해도 된단 말입니까? 또 막 이렇게 계속 이제 청년은 이의를 제기하죠. 딴지를 제기하면 그것은 아니다. 수평하더라도 예의 있게 할 수 있다. 의식상에서 대등하라는 것이다. 주장할 것은 당당하게 주장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괜히 나이 때문에 주눅드는 동양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의를 갖추면서도 우리가 말할 걸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훈련을 못 받아가지고 말을 주저할 뿐인데 의식상에서 대등하다고 생각하고 예의를 갖추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챕터입니다. 이건 후루룩 가야 되겠네요. 네. 지금 여기를 진지하게 살아라. 이게 마지막 챕터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곳에서 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공동체 감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 안에는 자기 수용이 있고 타자 신뢰가 있고 타자 공헌이 있다. 근데 여기에 자기 수용을 착각하지 말아라고 해요. 자기 긍정으로. 자기 긍정이 뭐냐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될 수 있어. 막 이거 있죠. 무한 긍정은 우월 컴플렉스로 간다는 거죠. 그게 아니다. 60점이면 60점 그대로 받아들여라. 자기 수용이죠. 단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내가 100점이 목표라면 100점에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법을 찾는 것이 자기 수용이다. 나를 무한정으로 지금은 60점이지만 나는 100점이 금방 될 거야. 이런 자기 긍정이 자기 수용이 아니라는 거죠. 긍정적 퍼기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걸 주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많이 그랬고 그래서 그 모든 걸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긍정적 포기란 뭐냐면 변할 수 있는 것과 변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변할 수 있는 것에서 변화하고 변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용기죠. 저게 바로 용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자기 수용 다음에 타자 신뢰가 있는데요. 타자 신뢰는 조건 없이 믿음을 유지하는 태도. 아까 말했죠. 존재 자체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친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친구로 생각하지 않을 때 적이 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으면 내가 여기 있을 수 없죠. 마지막으로 얘기한 개념이 타자 공헌이에요. 남이 내게 무엇을 해주느냐를 생각하지 마라. 그럼 서운해지잖아요. 저거 뭐죠? 앞에 쏙? 저거 제가 외쳤는지 모르겠네요. 내가예요, 내가. 우와, 감사해요. 대단하십니다.
제가 영문 타자 안 바꾸고 썼군요. 네, 내가 남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게 타자 공헌이고 저렇게 했을 때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다음 이 일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 있었어요. 이게 일이 전부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거짓말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사회가 남편들이 일 중독자가 많죠. 집에 오면 아무것도 안 하시고 혹은 와이프들 중에 일을 맡으신 분들이 또 이럴 경우도 있죠. 일 중독자 인생은 조화가 결여된 사람이라고 보셨어요. 그래서 일을 구실로 다른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집안일, 아이 양육, 친구 교류 등도 전부 다 내가 할 일이라는 거죠. 일 때문에 이런 걸 뒤로 미룬다? 그거는 인생에서 무언가를 안 하겠다고 회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그걸 모두 다 조화롭게 하면서 행복하려고 한다면 행복은 공헌감에서 온다. 라고 얘기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을 선으로 생각해서 과거부터 미래까지 목표를 향해서 쭉 간다. 나는 정상을 정복할 거야 라고 하면 정복하기 전은 모두 다 실패라고 느껴진다는 거죠. 그 순간들이. 근데 그렇지 않다. 선이 아니다. 인생은 찰나다. 인생은 선이 아니라 점이다. 그 점들을 각각 의미 부여하면서 그때를 충실히 사는 것만이 인생이다. 그럴 때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럴 때 나를 수용하고 타자를 인정하고 그다음에 사회에 공헌하는 것도 할 수 있다. 안 그럼 다 미루게 되잖아요. 나중에 하지 뭐. 근데 순간순간이라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의미를 부여한 주관적인 세계에 살고 있다. 객관적인 세계에는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태까지 얘기한 것들을 종합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 있죠? 내가 좀 교정을 해야 될 것들을 한번 받아들여 보시고 그 교정을 해서 조금 더 지금 삶 현재 그때그때가 행복한 삶이면 어떨까 싶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변할 수 있고 지금 당장 행복해질 수 있다. 자, 이 결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루룩 왔죠? 후루룩 말았어요, 지금. 네. 저 마지막 문장이 상당히 아름다운 글귀일 수 있지만 상당히 책임감을 맞아요. 공을 던져줄 테니 어떻게든 해봐 너가. 맞아요. 상당히 부담스럽네. 그 완전 용기 없으면 당장 못 아무것도 행복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네 탓이야. 되게 무서운 거 읽어도 와닿지도 않고 하기 싫은 그 자기계발서의 그런 그쵸, 전제 마지막 있잖아요. 문장. 네. 선택은 넌데 그게 안 되면 네가 선택 안 한 거야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맞아요. 책 딱 덮고 싶은 근데 마지막 장에 딱 썼어. 그래서 덮게. 나빠. 저거 처음에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갖고 온 건데 처음에 전제가 이걸로 시작한 거거든요. 아예 읽지 마라. 그러니까 그런 자기계발서들을 읽으면 안 와닿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몇 권을 이렇게 보는데 와닿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어쩌라고 딱 이런 느낌이 들면서 더 이상 안 읽게 됐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뭐 그 자기계발서가 나오게 된 그 전 단계를 설명해 주는 것 같은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게 좋고 사실 궁극적으로 좀 나가야 될 방향인 것 같긴 한데 내가 그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크면 안 들어올 것 같은 말이라는 부분도 좀 맞아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불행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밖에서 딱 나와서 보면 깔끔 담백하니까 선택해 이런 느낌. 그 딱 나와서가 되냐 안 되냐가 이제 그렇죠. 관건인 그게 것 같아요. 딱 된다고 네. 말씀하시니까 네. 지금 맞아요. 그가 지금 그 네. 안에서 그게 속상했어요. 못하는 저도 사람 처음에, 화나게 하는 처음에 말. 그렇죠. 잘 안 그래서 나와지는데. 그때는 잠깐 융이랑 프로이트 잠깐 갔다 오세요. 거기 다녀오시고. 네. 네. 근데 이게 저도 옛날엔 되게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행복한 시절이 많긴 했어요. 근데도 프로이트의 그 과거형이 떠오르면서 동시에 이제 내면에 내가 또 힘들어지면서 융이 또 나왔다가 또 긍정적인 내가 나오면서 너무 많이 알아서 문제군요. 내 마음대로 선택하면 돼요. 또 아들러가 나왔다가 이제 내면에서 지금 3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와, 야, 멋지다. 3명의 대단한 분들이. 서로와 함께합니다. 다른 분들도 더 함께 해보세요. 그러면.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모든 게 다 필요한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 그 적재적소에 필요한 거 꺼냈다가 또 넣었다가 그래 살면은 그러면서 그 순간을 충실히 살면
되는 것 같아요. 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말로 이렇게 딱, 역시 데미무 의원님. 아니, 데미무와 묵은지님. 네. 정말 안 어울린다. 데미모어 동서양의 묵은지. 조화인 것 같은데 요즘 헐리우드 여배우들이 우리나라 한국 음식을 참 좋아한대요. 그러니까요. 건강식이죠. 네. 네, 다 말씀하셨죠? 기피디님 아니요. 말씀하시고. 조 의원님이 자기계발서를 주구장창 읽었던 사람인데 아, 네. 가서 딱 덮어드리고 싶다는.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자기계발서를 읽던 시절이 있었는데 뭐라 그러나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고 항상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까 중간에 얘기 나왔지만은 모든 거에 딱 맞을 수는 없고 근데 그중에 내가 취할 만한 거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는 그 부분이 내가 지금 고민이라는 부분이니까 한 번 더 그렇죠. 고민해보고 그건 공감이 돼요. 용기라는 부분은 공감이 돼요. 선택이라는 부분도 공감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모든 게 그걸로 해결된다는 건 아니지만 용기를 내볼 필요는 있는 거 맞다. 뭐 이 맞아요. 정도. 그 의식혁명에서도 딱 용기가 그 지점이거든요. 빛으로 가는 지점이 용기인데. 맞아요. 이게 어디서나 이게 통하는 것 같아요. 진짜 약간 이런 모든 분들의 이렇게 글들을 읽으면 통하는 게 있어서 소름이 끼칠 때가 맞아요. 있어요. 저 오늘 이렇게 강의 쭉 들으면서 제일 네. 와닿은 게 용기부여였어요. 내가 스스로 용기를 내는 게 참 어려운데 동기부여 아니라 용기부여란 말이 되게 크게 와닿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책 제목이 미움받을 용기.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미움을 받아보시고 그리고 용기가 안 날 때는 또 어쩌겠어요. 또 헤매도 보시고 또 그러다가 용기를 내야지 할 때 용기를 내셔서 그래서 조금 더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